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클립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립3에서는요 재고자산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취득 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요걸 볼 겁니다. 아시죠? 뭐 개별법, 평균법, 선입 선출법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도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요 다른 분들께 여쭤봤더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IFRS의 원칙은요 개별법입니다. 여러분들 개별법이 뭔가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단가를 다 써주는 겁니다. 재고자산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과 수량에다가 단가를 각각 곱해줬잖아요. 수량은 아까 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모두 합쳐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단가는요, 단가는 실제 가격이 매 시점마다 틀리다고요. 제가 상기업이에요. 상품을 샀다가 그 상품을 파는 거예요. 제가 동대문 의류센터에서요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똑같은 옷이라도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가 있다고. 매입하는 가격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옷이라도 매입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옷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단가를 다 적용하자라는 게 개별법입니다.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감사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볼트 회사가 있습니다. 볼트만 수천 종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제조 단가가 다 틀려요. 1월 1일, 1월 3일, 1월 8일 제조했던 단가들이 다 틀립니다. 그거 무슨 수로 개별법 하나, 볼트 하나마다 찾아가서 단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개별법 사용이 힘듭니다. 하지만 원칙은 개별법이라는 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적용과 문제점, 적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개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IFRS에서는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선입선출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실 거예요. 우리 흔히 파이프라고도 하죠. first in, first out. 처음 산 게 처음 나간다. 선입선출. 먼저 산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고가 똑같은 재고가 똑같은 그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산 그 옷이, 똑같은 옷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먼저 산 옷이 먼저 판매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실제는 세 번째 옷이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산 재고가 먼저 매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얘는 재고자산 물량의 실제 흐름과 어떻다고요? 관계없이 실제 흐름은 어떤 게 팔렸을지 모릅니다. 먼저 구입한 상품이 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산 상품이,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될 거다. 즉 재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먼저 산 것부터 판매가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점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요거는 제가 잠깐 읽어보셨죠?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고가 있어요. 좀 이따 예제도, 다른 예제도 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A, B, C, D, E 각각의 일자에 똑같은 제품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판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대요. 그럼 처음에 산 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마지막에는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재고자산은 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마지막에 산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먼저 산 거는 먼저 팔린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산 게 남아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은요, 실제 최근에 산 가격으로 결정돼 있을 거라고요. 실제 최근에 구입한 그 가격이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가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매출원가는요, 매출한 것들은 지금 현재 그 단가가 아니고요, 과거에 샀던 그 단가로 매출원가가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요. 즉, 재고자산은 공정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원가는요, 과소계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제? 단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단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치와 유사한 가액으로 결정이 된다. 왜? 가장 최근에 산 게 남아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선인선출법의 한계. 물가 상승 시 매출원가가 과거 매입했던 원가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될 거고요. 당연히 이익은 과대계상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평균법입니다. 가중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래도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라는고요? 평균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언제요? 구입할 때 평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총평균법은요, 기말에 한번 평가를 쭉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초하고 이때까지 매입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해가지고. 그 기간에 모든 매입하고 기초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수량으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당 얼마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는가, 그걸 구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겁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평균법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 네,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요,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을 적용한다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적용하는 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에 단가를 한 번 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평균법이지만 기말에 한 번 평가를 정하는 뭐라고요? 총평균법을 적용하라는 얘기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오면 정말 좋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서 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동평균법은요, 계속 기록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평균법입니다. 문제에서 우리의 회사는 계속 기록법에 따라서 수량을 계산하고 있으며, 단가는 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동평균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예. 총평균법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나중에 계산 문제 출제가 되면 매출할 때마다 계산해 주시면 똑같아요. 매출 시마다 단가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후입선출법 하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KIFRS상 인정되지가 않는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IFRS가 들어오면서 후입선출법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난이도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상가 계속 상승할 경우 방법별 비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요거 보시기 전에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티계정 보셨죠? 우리 아까 보셨을 거예요. 티계정. 판매 가능 상품 픽스돼 있다고 할게요. 요 기초와 매입을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런데요. 기말재고가 늘어난대요. 그러면요. 매출원가는 당연히 이 전체 합이 일정하니까요.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죠. 됐습니까? 매출원가는 작아질 겁니다. 매출원가가 작아지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원가가 원가가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겠죠. 자, 이걸 보고 우리 어떤 거 하나만 느껴주면 될까요?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은 어떤 친구라는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예요.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은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매출원가는요. 공동의 적이에요.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의 적이 매출원가입니다. 친구라는 건 무슨 얘기죠? 네, 화살표 방향이 똑같답니다. 즉 기말재고가 늘어나면요.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매출원가가 줄어들면요. 기말재고는 늘어나고요.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 겁니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당기순이익 방향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도 한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말재고를요. 줄여야 된대요. 기말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판매 가능 상품이 일정하다면 기말재고가 줄면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매출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요. 당기순이익은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은 같은 방향이잖아요. 밑으로 화살표, 매출원가는요.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기말재고와 당기순이익은 방향이 같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기간 중에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까 선입선출법 보시면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상승을 해요.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럼 기말재고자산은요?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단가가 기말재고자산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즉 가장 높게, 가장 최근이라는 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면 가장 최근이라는 건 가장 높은 가격, 단가가 높은 재고자산이 바로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고 있었겠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선입선출법이요. 가장 큽니다. 어떤 원가흐름 가정보다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를 기말에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요. 얘하고 친구 또 누구 있나요? 당기순이익은요. 당연히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왜요? 둘이 친구니까. 그러면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예, 됐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후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의 반대예요. 가장 최근에 산 게 먼저 판매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말은요. 예전께 남아있는 거예요. 즉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평균법이 있어요. 두 개의 평균. 되었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표가 요겁니다. 별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 여러분들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크고, 왜? 단가가 최근에 단가가 적용됐고 그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은 겁니다. 얘와 친구인 당기순이익은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을 거고요. 얘와 적군인 반대 입장인 매출원가는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클 거고요. 되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립 3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번 다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클립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쉴게요.